일단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는 여기 6페이지로 이동하실 거예요.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아마도 지문 2개 해설하게 될 것 같아요. 자, 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16번에서부터 21번에 해당하는 지문인데 이 철학에서 말하는 인식론에 대한 지문입니다. 근데 꽤 좀 꼼꼼하게 살펴볼 만한 지점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부터 볼 건데 가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표시했어요. 알은, 즉, 지식은 이라고 얘기했으니 암과 지식이 같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지식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설명했냐?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알미 되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정당화가 돼야 하고 두 번째로는 참이어야 하며 세 번째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스스로 내가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하고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니 지금 이 1번에서부터 3번까지는 지식과 무슨 관계예요?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세 가지가 모두 있으면 그게 바로 지식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지식이 되려면 이 세 가지의 관계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맞나요? 자, 그래서 밑에서부터는 왜 참인 믿음만 갖는 건 부족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의 중요성을 같이 설명하는 거야? 참인 믿음만 가져선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해요? 정당화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정당화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밑으로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여기서 이와 같은 논의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정당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되겠죠. 정당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어떤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가질 때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정당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이고 참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내가 그걸 실제로 사실이라고 믿고 있어야 그게 바로 비로소 지식이 되는 거고 알미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얘들아 이런 생각이 하나 들어야 돼. 수능은 언제나 균형적인 생각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이 등장하면 뒷부분에 뭐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현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항상 균형 있는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지금 뭐라는 것을 안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뭐야? 위에서 언급했던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당화, 믿음, 참이라는 세 가지가 요소가 만족이 되면 그때 뭐가 있다고 본다? 알미 있다라고 본다라는 게 앞줄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들아 지금 똑같은 내용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밑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 또 반복하고 있어요. 충족된다면 우리가 지식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안다는 것과 지식을 갖는다는 것과 정당화된 참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같다는 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지식의 충분 조건이 되기 어렵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 자, 지금요,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요, 위에 말했던 세 가지 요소 뭐 있었어? 위에 있던 세 가지 요소 뭔지 아시죠? 정당화, 참, 믿음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아까 무슨 관계였니? 지식의 필요 충분 조건이었죠. 그치? 근데 그게 되기 어렵다라고 제시했어요. 그게 바로 누구? 게티어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최근에 등장한 철학자들이죠. 최근에 등장한 철학자들은 전통적인 인식론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한 예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예시는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결국 게티어가 제기한 반론은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게티어의 주장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 게티어가 말하는 건 이런 거죠. 아, 정당화되고 참이면서 믿음이 있을 수 있어. 이게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런데 게티어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중에서도 지식인 것이 있고 지식이 아닌 것도 있어. 이게 지금 누구의 사고방식이에요? 게티어의 사고방식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전통적 인식론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통적 인식론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화되어 있어요. 참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다 지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럼 얘들아, 지금 게티어는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인 것이 있고 지식이 아닌 게 있어 라고 말을 했어. 그럼 이제 또 다른 질문은 뭐야? 그러면 이걸 나누는 기준은 뭔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맞나요? 이 파란색 요 선에 대해서 기준이 뭐야?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게티어 이후에 인식론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 뭐야? 아, 지식과 지식이 아닌 걸 어떻게 구별하니?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당화의 기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인식 주체, 생각하는 존재의 안에 있는 걸까? 아니면 밖에 있는 걸까라는 물음이 제기되었대요.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들아, 이 그림을 바탕으로 우리 16번 가보겠습니다. 16번은 이번 시험에서 오답률 3위였고요. 59%의 친구들이 좀 틀린 문제였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게티어는 정당성 참 믿음의 요소가 위로 한번 볼까요? 여전히 지식 중에서는 정당화 참 믿음인 것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에 필요한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정당화와 참,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가졌지만 지식이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2번도 한번 볼게요. 게티어는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우연적으로 참일 수 있다. 바로 언제?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게티어 이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론자 있었다고 아까 얘기했었던 거죠. 4번 맞네요. 5번입니다. 전통적 인식론에서 인식적 정당화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아까 본문에 나왔던 내용 똑같은 내용이라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돌아가셔서요. 내재주의와 외재주의의 차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재주의의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가 믿음들 사이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시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데 그 사실관계에 대한 관계들이 참이라는 믿음들이 있어야만이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밑으로 갈게요. 따라서 믿음의 정당화를 결정하는 요인은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 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인식 주체의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밑으로 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머릿속으로 이건 참이야, 이건 믿을만해 라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반면에 외재주의의 기본 입장은 객관적인 근거, 즉 뭐예요?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객관적인 근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빙성이 있다는 거의 하나의 사례로 직접 보고 있거나 또는 직접 경험하거나 아니면 실험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그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외재주의자라고 얘기했으니 이 어떤 외재주의자는 기본적으로 1번 뭐가 필요해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볼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사실과 믿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 사실과 믿음, 나의 생각이, 나의 믿음 상태 사이에 인과성,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들아, 이 니은의 어떤 외재주의자가 믿음의 정당화를 판단할 때의 기준은 사실상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은 외재주의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명을 중시할 건데 또 외재주의자 중에서도 사실과 믿음 간의 관계도 중시하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몇 번으로 갈 거냐? 19번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니은의 입장에서 기억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니은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외제주의자죠? 그 어떤 외제주의자는 판단 기준이 몇 가지?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보기에는 두 가지의 관문을 다 거쳐야 니은이 지식이라고 판단이 될 거야. 그러니까 기억이 지식이라고 판단이 될 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죠. 또 안 적어도 됩니다. 객관적 근거 있어야 돼요. 이때 말하는 객관적 근거는 뭔가 내가 본다거나 만진다거나 실험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실과 믿음 사이의 인과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제 그러면 얘들아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의 내 믿음은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대요. 얘들아, 그래서 추론을 했어. 추론한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따져서 인과관계를 파악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넓게 판단해서 2번은 적용할 수 있다고 칠 수도 있겠네. 그러나 얘들아, 이때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봤어?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정당성이 없다고 보겠죠. 따라서 1번은 니은 입장에서는 지식이 정당화될 수가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아닌 거죠.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내 믿음은 승진 축하연에 의한 것이지 축구 시합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지요? 즉 뭘 말하는 거야?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화된 믿음을 갖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화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지식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 2번이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나머지도 살펴볼게요. 3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객관적 사실에는 인과관계가 성립을 한대요. 자, 근데 얘들아 볼게요. 내 믿음은 아까 뭐였냐면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얘들아, 지금 이 사람의 믿음과 실제로 일어난 사실은 뭐였어? 실제의 사실은? 아까 본문 보셨죠? 실제의 사실은 사실상 그 건물 위층에 있었던 승진 축하연이죠. 그럼 얘들아, 내 믿음, 즉 한국이 골을 넣었다라는 믿음과 이 진정한 사실, 승진 축하연 사이에서는 인과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믿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화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4번입니다. 자, 내 믿음은 비록 오해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근데 얘들아, 지금 오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진정한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니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2번. 사실과 믿음의 인과성.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환호성을 듣고 환호성을 들었어. 물론 객관적인 근거이기는 객관적으로 판단한 건 맞기는 한데 근데 문제는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실제 일어난 사실, 즉 승진 축하연이라고 하는 환호성과 승진 축하연 사이에서의 인과관계와 이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실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2번인데요. 자, 29번 문제가 오답률 1위였습니다. 68%의 친구들이 틀렸어요.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인 건 맞는데 지금 니은의 판단 기준만 좀 분명하게 파악하시면은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없애나갈 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동양의 인식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양에서 인식론을 거론할 때 주자라고 하는 성리학자죠. 성리학자의 경물치지를 거론합니다. 경물치지 몰라도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왜? 본문에서 설명해 주니까. 경물의 기본 의미는 경물의 의미 먼저 설명해주고 있네요. 경물이란 구체적 사물에 나아가 극한에까지 사물의 이치인 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얘들아, 경물의 사고방식은 이런 거네요. 구체적인 사물로부터 이치로 간 거니까 원리, 즉 추상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경물은 쉽게 말해서 구체에서 추상으로 나아가는 생각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물과 치지가 있었죠. 치지는 뭐예요? 나의 지식을 극한까지 연마하고 확장하여. 그럼 이건 뭐야? 나를 탐구하고 나를 갈고 닦는 거죠. 나를 갈고 닦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의 내용이 모르는 게 없을 때까지 끝까지 나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자는요. 지금 이 문장 되게 이상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알미 있지 않음이 없어서 무슨 문장이야? 되게 이상한 문장이긴 해. 근데 얘들아 쉽게 생각하면 이건 뭐야? 사람의 마음은 알매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알미 있다. 있어서 경무를 통하여 마음속에 본래 있었던 알을 밝혀내면 치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쉽게 말해서 경물은 뭐예요? 수단이 되는 거고요. 치지는 뭐예요?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경물론은요. 쉽게 말해서 경물을 통해서 즉 이건 뭐야? 사물에 탐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로? 치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알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원래 있었던 알을 밝혀내는 과정이 경물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퇴계도요, 이런 주장에는 동의를 하겠죠. 경물을 통해서 치지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을요. 근데 얘들아, 당초에라고 얘기했어.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의 퇴계는요, 경물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그 경보를 추구한 결과의 상태, 즉 물리가 전부 파악된 경지를 뜻하는 물격을 물에 격한 것으로 보았대요. 그냥 쭉 읽어가 볼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물을 인식 대상으로 보고 사람의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는 의미래요. 그럼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사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얘들아 뭐가 이동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는 이런 관점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했는데 만년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나이가 더 들어서는 물격에 대한 해석을 물이 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두 개 사이의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둘 사이의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음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자, 그러면 사물에 있는 이치가 이번에는 누구에게로 가는 거야? 사람의 마음에게로 가는 거래요. 그럼 얘들아,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게 바로 뭐? 초반에 퇴계가 했던 생각. 근데 제가 지금 밑에서 설명한 거는요, 언제 누가 생각한 거? 나중에 퇴계가 한 생각. 근데 이동하는 게 다르죠? 위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이동했는데요. 밑에서는 뭐가 이동해요? 사물의 이치가 이동하는 겁니다. 다만 조건은 뭐 할 때? 아무 때나 이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걸 알고자 할 때. 자, 그럼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일방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X 뭐가 맞아요? 사물의 리가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럼 얘들아 나중 가서는요 뭐라고 본 거야? 사물의 이치는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얘들아 얘가 이동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얘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지 당연히. 자 이어서 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리의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이른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마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했으니 이 마음가짐의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다라는 걸 언급한 거예요. 자, 따라서 지금 퇴계는 뭐라고 말했냐? 리는요, 움직일 수 있다, 자발성이 있고요. 능동성도 있습니다만 어디의 범주 안에서? 마음의 범주 안에서 그 자발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 과정에서 인식 대상인 리의 능동성을 너무 과하게 강조할까봐 걱정했기 때문에 지금 리의 자발성과 능동성, 즉 사물의 이치죠. 사물의 이치의 능동성과 자발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 다르다라고 사람의 마음의 중요성도 강조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후반에 얘기했던 리자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리에는요, 무한정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디의 범주 안에서? 마음의 범주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옆으로 넘겨보도록 할 거예요. 18번입니다. 자,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하셔야 돼요. 주자가 리는 만물에 있지만 그 작용은 실로 한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얘들아,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누구의 범주 안에서? 사람의 마음의 범주 안에서 리가 활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누구와 비슷해요? 세모. 즉 뭐? 만년의 퇴계의 생각과 비슷하죠? 자, 이제 갈게요. 그런데 리는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니 얘들아, 리는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니? 지금 만년의 퇴계의 생각에 비춰봤을 때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맞죠? 만년의 퇴계는 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 봤으니까요. 자, 그런데 주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리에도 작용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누구와 비슷해요? 만년의 퇴계와도 비슷하죠? 만년의 퇴계와 부합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리의 작용이 비록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작용이 미묘한 것에 따라서 리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누구의 생각? 아, 만년의 퇴계와 일치하는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1번부터 볼게요. 주자는 사람에게 모든 알미 갖추어졌다고 했는데 여기까진 맞아요. 왜냐면 뭐라고 얘기했어? 아까 이상하게 생긴 문장 보였죠? 사람의 마음은 알미 있어서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했었어. 내재되어 있어서. 따라서 1번 여기에 맞는 말 이어서 갈게요. 밑줄 만년의 퇴계가 리가 마음에 다가오지 못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었죠. 리가 마음에 다가올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1번 틀렸어요. 2번 가겠습니다. 얘들아, 여기 볼게요. 만년에는 물격의 의미를 물이 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거 맞죠? 근데 주자가 리에도 작용이 있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얘기했죠? 리에도 작용이 있습니다. 이건 만년의 퇴계와 생각이 일치했어요. 따라서 2번은 맞는 말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다른 것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3번 볼게요. 주자는 리의 능동성이 있어야 온전한 인식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 자, 더 이어서 볼게요. 여기 밑줄 하겠습니다. 퇴계가 리의 작용이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니? 사람의 마음의 범주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 얘는 틀린 말이에요. 4번입니다. 퇴계는 물격을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이른다라고 보는 것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하다고 했는데 얘들아 보세요. 물격이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이른다고 얘기한 거는 언제야? 초기의 생각인 거죠? 맞지? 이거는 초기의 생각입니다. 적어주세요. 초기의 생각. 근데 나중 가면 퇴계는 생각을 뒤바꾸죠. 자, 그런데 이는 리의 작용이 미묘하여 리가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초기에는요, 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어. 그럼 이 둘은 연결되는 말이 아니네요. 따라서 4번은 틀렸어요.
5번입니다. 퇴계가 초기에 네가 스스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여겼다가 여기 밑줄 벌써 틀렸죠. 자발성만으로? 아니었어요. 뭐의 범주 안에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범주 안에서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다. 즉, 자발성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리의 자발성으로인 거죠. 따라서 얘는 틀렸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몇 번? 2번이 가장 적절하다인데 얘들아 이 문제 어려웠어. 오답률 5위였고요. 53%의 친구들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긴 좀 까다로운 지문이죠. 얘들아 이런 류의 지문 근데 많이 읽어두셔야 돼요. 왜냐면 최근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점점 더 철학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인문 지문이 그렇게까지 킬러 지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점점 더 어렵고 낯선 철학 지문을 자꾸 내다 보니까 철학에서도 킬러가 나오기 시작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하나하나 해설하는 스킬을 연습하는 것도 동시에 또 어떤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배경 지식 쌓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고생 많으셨고요.